이 방황하는 이 중도 보수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15% 된다고 봐요. 이 표가 계속 이제 옮겨 다닌 거죠. 결국 이제 마지막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게 집결이 됐는데, 이게 경고하냐, 거품이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가 대략 한 35% 내외로 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한 40% 정도로 오가고 있는데요. 대략 5%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굳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1차 고비가 왔다. 누구의? 지금 안철수 후보에. 어허, 1차 고비가 왔다. 아니, 올라가자마자 바로 고비가 와요? 예,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대통령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늘이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운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죠. 흔히 얘기해서 경선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동원 경선 돈을 치르고 불법을 했다. 차떼기 이른바. 예, 이른바 차떼기 렌터카 뭐 이용해서요. 그게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조폭이 연루된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왜냐면 조직이 있으니까 실어 날릴 수 있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에 대한 교수 채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갑자기 또 나온 게 신천지 의혹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요? 예, 과거에 이제 신천지가 새누리당과 연관성이 높다. 그리고 반기문 후보가 뜰 때도 신천지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국민의당에서 나왔는데 이건 또 내부 제보예요. 국민의당 강원도당에 수백 명의 신천지 그 회원들이 그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거를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연일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주일 뒤 정도에 만약에 쏟아졌다면 어떻게 보면 주말을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할 수도 있는 기세상 본다면 그런 가능성이 또 충분히 예견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 그제 오늘 이렇게 터지면서 상승세를 이 가로막는 요인이 발생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일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택수 대표님. 여러 가지 이제 네거티브 요인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독야총총 혼자 달리고 있었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1대3, 1대4로 그냥 집중포화를 그쪽으로 쏟아버렸잖아요. 장장 5년 동안. 그랬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경선 레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 그리고 향후에는 또 홍준표 지사의 공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하고의 단일화 연대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 15%까지 끌어올리려면 지금 대략 10% 안팎에서 지금 지지율이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걸 15%까지 끌어올리려면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보수 포심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가 지금 아직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후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하고의 이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일주일 사이에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를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할 거로 보세요? 홍준표 후보가 뭐 지난 며칠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하고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통 독설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느 선거에서 여느 후보들의 TV 토론이면 사실 TV 토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왔던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TV 토론이 표심의 강화 효과라고 기존의 지지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더 많다라고들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든요. 표심을 변화시키는 효과보다는.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가 포함된 TV 토론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는 한번 물면 잘 놓지 않는 파이터이기 때문에 무슨 물개.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네, 일단 안철수 후보한테 가져올 표가 가장 많다고 홍준표 후보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 표 왜 가져갔어 당신? 네가 그렇죠. 왜 가져갔노?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이제 TK 경상도 중에서도 TK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TK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후보한테도 그동안에 많이 빼앗겼었는데 안철수 후보한테도 상당히 많이 지금 표가 가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포문을 열었어요. 뭐라고 열었냐면 상황 정치를 박지원이 할 거다. 안철수가 집권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박지원 대표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그 각본에 박지원 대표의 각본에 춤추는 인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했거든요. 최순실과 박근혜를 떠올리게 하는 묘한 그렇죠. 이제 이게 대결을 시켰네요. 대구 경북이나 영남권에서 박지원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별로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 정당에 대한 호남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동안에 문재인 때리기에 집중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철수 쪽에 가 있는 이 보수표를 빨리 좀 뺏어와야겠다. 예. 이런 쪽으로 전략이 좀 수정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10일 이후에 9일까지는 지금 공무원 신분입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일이 되면 이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도지사직까지 하고 있어요? 빨리 좀 그렇습니다. 놔야지, 이제 후보 됐으면. 예. 9일까지 버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0일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TV 토론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좀 공세적으로 나왔거든요. 아마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3위전을 맞짱 토론 나랑 하자. 안철수 후보한테. 예.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보수의 대표냐, 이거 먼저 결정하고. 예. 그리고 저쪽 진보 진영하고 한판 붙자. 네, 원래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의 대표 주자끼리 싸우자, 본당끼리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아류는 아니다.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을 이렇게 좀 터부시했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확 뜨니까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아까 뭐 일부에서 날라다니더니. 일본은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 사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소차대한 사안이에요, 이거는? 고차대한 사안입니다. 네. 저도 안철수 후보가 워낙 빠르게 지지율을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러면은. 네, 불안하죠.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표를 잘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전 총장에게 갔다가 또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게 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갔다가 안희정에게 갔다가 또 이거 온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고착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사실 안철수 후보에겐 필요한 건데요. 지금 그 시간을 갖기도 전에 벌써 치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상황을 놓고 보니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는 아무리 두드려도 나에게 올 표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데.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예컨대 공략했을 때는 그 표가 나에게 올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들 표현으로 하면 검증인 거고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본다면 네거티브가 시작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이게 여론조사가 말이죠. 예. 정말 중요하고 재밌다라고 하는 이 화제를 이 방송계로 끌고 나온 최초의 인물이에요, 제가. 아, 그렇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는 방송이 없어요, 일단.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두 분이 나갖고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네. 토론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제가 자그마치, 네. 2015년에 개인 방송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네. 알고 찍자. 왜냐면 국민들이 알고 찍어야지 네. 좋은 나라 만들고 내가 행복한 나라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서야 여론조사가 재밌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네. 2년. 이게 이렇게 일찍 태어나면 좀 불편해, 세상 살기가. 그때도 재미있어 했어요. 없었어요. 우리 박시영 부대표님 얘기할 땐 재밌어 했고요. 같이 패널로 나왔던 분이 얘기하면 재미없어 했어요. 그런데, 네. 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과학처럼 보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과학적 흐름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흐름을 과학화시켰든지. 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한테 갔던 네. 이 지지가 도대체 같은 정당인데 문한테 왜 안 오냐? 네. 이거 보통 사람들은 대충 얘기를 해도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은 앙금을 이제 풀 수 있겠지만 예.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지지층은 아직도 상처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요. 그 상처를 결국에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좀 풀어줘야 되고 그분들을 풀어주려면 문재인 후보가 또 손을 내밀어야 되고 오늘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한테 지금 찾아갔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앙금들이 조금 풀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예. 주말에는 뭐 호프 한 잔씩 하기로 보도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지층들은 호프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이 나머지 이 민주당의 세 경선에 명, 출마했던 최성 후보까지 3명. 예, 안희정, 이재명 이분들이 네. 호프 미팅을 한다. 네, 문재인 후보가 호프 미팅을 한다고 주말에 우리의 예, 호프에게 보도가 나왔고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호프 미팅을 한다. 네. 이런 건가요? 그럼 조금씩 풀리겠죠. 그리고
계속 부유했던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에서 부유했던 이 유동층. 그래서 이제 고정 지지층이라고 아직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거는 질소과자다 아니면 맥주 거품이다 계속 애써 이제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실제 좀 지금까지 부유해 왔기 때문에 과연 이 지지층들이 문재인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다시 옮겨갈 가능성도 여전히 또 남아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평가절하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일제히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 비문 단일화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면 반대가 한 50%가량 일제히 이거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비문 거죠. 단일화라고 하면 문재인을 제외한 네. 나머지 후보들이 약 한 명 후보로 내갖고 1대1 구도로 만들자.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 문재인 대결 구도하면 안철수가 높게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비문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하면 반대 의견이 50%가 반대. 50%를 상회하거나 뭐 50%에 근접한 이유는 뭡니까? 왜 명분이 반대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뭐 잡탕 만드는 거냐? 보통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전망형 투표, 그러니까 예. 미래를 보고 정책과 비전을 보고 투표하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는 그런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 심판하는 회고적 투표에 가까운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문 이런 단일화에 질문을 반대가 하면 50%쯤 된다. 비문 그러니까 인위적인 예. 인물을 두고 반대하는 그것은 명분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다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어떤 징표가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정 지지층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박빙으로 지금 붙어 있고 또 일제히 보수 언론과 또 종편 방송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을 최근 며칠 예. 동안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쟁점이 될 보충할 게 좀 있나요? 제가 다른 질문이 좀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다 알아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네거티브인데,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약 4년 동안 그 네거티브나 혹은 검증으로 시달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다른 방송을 안 보는 이유가 전문가들이 이 말은 나오는데 네. 깊게 고민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귀추가 주목된다. 네. 지켜볼 일이다. 지켜볼 거면 자기들 얘기를 왜 들어요? 그냥 혼자 집에 있으면 되지. 네. 그래서 분명하게 요 흐름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한 듯한 내용들이 좀 나가주면 네. 시청자분들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네. 여론조사마다 들쭉날쭉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네거티브에 대한 거 궁금한 게 하나 있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뭔가 여론을 추적하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들려고 장난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갔고 여론조사 이 회사들 네. 관리하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런 선관위에서 이제 그런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등록제를 하겠다라고 예. 나서고 있는데요. 규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것만은 예.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네거티브요. 네거티브부터 예.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 제가 볼 때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데미지를 좀 입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 우혹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굉장히 캠프는 항상 중요한데 이 문제를 좀 쉽게 본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쉽게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유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리고 문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위 공방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은 과거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과거 2012년에도 충분히 해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다 기억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예. 그거 정확히 하는 사람은 2, 3%밖에 안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응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재벌 개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논쟁을 벌이면서 예. 좀 선명한 자기 입장들을 내보이지 못하면서 그리고 몇 가지 또 실수들도 좀 있었죠. 예를 들면 전두환 표창 문제 또 인사 잡음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영입 인사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잡매들을 막기 시작해서 이미지가 과거보다 조금 후퇴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미지가 후퇴했다. 예. 좋은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문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아까 있던 앙금 때문에 아직 다 붙지 못하는 이재명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있는데
저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은 쉽게 많이 붙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무지개 연합의 성격을 띠는 지지층이었거든요. 보수, 중도, 뭐 진보가 같이 망라돼 있었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고 하나로 모여지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은 상당 부분 끌어들일 수 있는 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담대한 비전,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향후 캠페인을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지는 있다. 좀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걸 좀 만들어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거꾸로 언론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여론조사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서 발표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내일신문 같은 경우도 디오피니언 조사 같은 경우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조사의 경우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6, 7년 전에 주로 사용했던 유선 전화할 때 KT 등재 DB를 사용했는데 그 뒤는 다 RDD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슨 과거의 말인지 방식을 몰라요. 좀 예. 고집을 해서 내일신문에서 조사한 게 1대1 구도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거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그게 네. 무슨 방식으로 했다고요? KT 등재 DB라고 유선 조사를 40%를 섞었는데 유선 전화로? 예, 그다음에 인터넷 조사를 60%를 섞었는데 예. 이 40% 유선 전화 조사가 2010년 이후에는 다 임의 전화 걸기라는 방식인 RDD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모든 언론사들이. 예. 근데 과거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는데요? 그 KT 등재 DB라 해서 인명부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비등재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돌렸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KT 등재된 번호만 갖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도 자체가 그 당시에 3월, 4월 달에 조사한 걸 보면 다른 조사 기관에 비해서 한 15% 이상은 낮게 나오는 거죠. 내신문 조사가. 그럼 안철수 지지도 상대적으로 15% 정도 낮게 평가될 네.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런 것들이 풍선 효과를 만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언론이 언론의 문제 중에 예. 우리 김대영 기자가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는 어떤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코멘트 한번 조선일보는 최근 보내려고 들어서 했어요. 여론사를 발표한 게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사례를 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내일신문 디오피니언 이 조사는 이제 2015년 11월부터 그 전에 RDD 방식으로 하다가 2015년 11월부터 KT 등재 방식. 네, KT 등재 그것도 2012년 이전에 발표된 전화번호부에서 왜 그렇게 하거든요. 바꿨죠? 그건 이제 비용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부 등재 가구로 조사를 하면 응답률 20%가 넘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대입니까? 10% 이상이 응답률이 높게 나오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비용 네, 때문에 비용 그랬을 절감 것이다.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패널 조사도 비용이 ARS 조사만큼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신문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마 이 방식을 쓴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요즘 이 사실은 방식을 다른 여론조사 기관 안 쓴다는 거죠.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언론사에서 쓰고 쓰는 데는 없습니다. 등재 가구만 쓰는 거는 유일하게 내일신문이 예. 그럼 거의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쓰는 거래요. 아예 안 근데 쓰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조사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조사회사에 일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름은 인터넷 대답을 패널 하세요. 조사. 대답을 하세요. 그래요, 안 그렇죠. 그래요? 등재 가구는 예. 저희 리얼미터도 일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재 가구를 쓰는 유선전화 가구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는 한 쓰지만. 뭐 10% 정도만 아마 등재 가구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선전화가 40%. 10%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는 한 5%밖에 안 되겠네요. 근데 이 등재 가구만 조사하면 안철수나 혹은 홍준표나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보수 표심이 높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인터넷 패널 방식으로 이제 보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패널은 다소 또 진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인터넷 패널 조사는 무응답층이 많아서 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신문 조사가 불리하다. 좀 불리하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조선일보를 한번 슬쩍 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조사를 안 했나 보네요, 요즘. 회사가 좀 어려운가요, 경영 상태가? 아니, 뭐, 여론의 추이를 반영하는 거는 뭐, 여타 언론사도 다 하고 예, 있고요. TV조선은 예. 또 최근에 곤혹한 사정도 경험을 했고, 잘 모르시나요? 글쎄 뭐, 금시초문입니다. 그래, 뭐, 주간조선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예. 아니, 뭐, 예. 금시초문입니다. 네. 자, 여론조사가요. 아까 이제 지금 네거티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거티브하고 검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폭 차떼기 문제. 조폭은 정확하게 하면 4개입니다. 차떼기 문제, 그 다음 조폭과 함께 사진 찍힌 문제, 그 다음에 부인 대학교 교수로 채용되는 문제, 그 다음 신천지 연루설. 이런 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게 들이댄 검증의 잣대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약할 수도 있거든요. 뭐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조폭을 동원했을 리는 만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서 사실 말끔히 털고 갈 수 있을 정도라면 지지층이 공고해서 그럴 리 없다라고 간주해버리면 내 지지층은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충성도에서 틀리다. 그렇죠. 이 충성도가 좀 낮기 때문에 충성도에서 사실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이 계속 추가될 때마다 아마 지금 차제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이런 것들이 계속 아마 굉장히 적지 않게 반영돼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문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는 부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거의 독주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랄까 거부감 같은 게 있거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저항 정신이 강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일단 1등 되면 무조건 좀 때리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은 제가 볼 때 유권자들은 이 완충의 어떤 일종의 조정기를 거친 뒤에 문 후보가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예컨대 우쿨링이라든가 아니면 통합의 메시지, 어떤 민생으로 전환되는 어떤 정책 방향들, 이런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방향키를 돌렸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사실은 아까 반영되지 않았던 이재명, 안희정의 표가 다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적폐청산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그러니까 과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정부패 뭐 이런 거죠. 부조리 뭐 이런 것들. 그것을 개혁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컨셉을 하나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분야 81개, 1만 개, 뭐,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내 삶을 바꿀 정권 교체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건 좀 오네요, 가슴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좀 다루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바뀌면 구체적으로 뭐 생활비를 좀 절감을 한다든가, 뭐 일자리가 좀 늘어난다든가,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유권자들이 흥미롭게 느낄 만한 그런 어떤 파격적인 공약이 과연 나올지, 그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싸움의 양상이,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와의 싸움의 양상이 과연 안철수 후보가 잡는 게 정권 교체에 맞느냐? 이 문제 가지고 아마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60%가 넘어가는데, 만약 안철수 후보가 정권을 잡는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정권 교체일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단 말이죠. 20% 이상 올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진보층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밀고 있고 중도층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전에서는 어떻게 부딪히고 있냐면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당 쪽에서는 호남 정부 만들자, 호남 정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쪽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안철수가 집권하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남 좋은 일이요? 그러니까 영남권에 예를 들면 새누리당 과거에 이 세력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왜냐하면 무슨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지지해서 정권을 잡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그 지지표를 의식해서 그쪽 행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하고 연대나 연정을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선 전에 연정을 하지 않죠. 그 지지층을 받아서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4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니정당, 소수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끌고 나가려면 누군가는 연대를 해야 하는데, 내용적으로. 그게 민주당하고 할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하고 할 거냐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싸웠던 민주당하고는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왜 그런 국민의당을 찍을까에 대한 답을 못 주죠.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연. 특이한 관점에 이택수 회사 어디 이름이죠? 네,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네. 좀 독특한 관점인데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동의할 수 없나요? 일부 동의하고, 예. 또, 뭐, 일부 이견이 있는데. 그럼 다 아무튼, 동의하면 둘 중에 한 분만 나오면 되지, 뭐. 예. 아무튼, 지금, 5자 구도에서 3자 구도로 넘어갈 때, 혹은 4자 구도로 이제 각을 좀 달리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저께 발표됐던 YTN 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지사가 있는 구도에서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5자에서는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앞서지만, 앞서고. 4자, 3자로 내려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데, 홍준표 지사가 있는 구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절대 문재인 못 후보를 이긴다. 이기지 못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야, 묘한 구도네요. 네, 최근까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답보 상태였고 예. 오늘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가 한국갤럽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한국갤럽 못 믿겠다고 아예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왜 내가 7%밖에 안 되느냐. 지난주에 쿠키뉴스 조원 CNI에서는 내가 15%인가 10% 중반으로 나왔는데 내가 7%밖에 안 나와? 한국갤럽 못 믿어. 나 원래 안 믿었어. 이렇게 아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이게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옵니다. 예. 지지율이. 왜냐하면 한국갤럽은 그 무작위로 물어보는 식이라 그랬죠? 원래는 이제 보기 없이 물어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름은 호명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4%에서 7%까지는 뛰긴 뛰었습니다. 홍준표 예. 후보가. 그런데 ARS로 해보면 샤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응답을 좀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10%는 넘어가요. 근데 전화 면접으로 상담원이 전화를 할 때는 좀 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수를 찍었고 보수의 대통령이 탄핵된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직접 대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답변 안 하고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아니면 판단 유보처럼 잘 판단 모르겠다라고 유보처로 숨어버리는. 잘 모르겠다고 숨어버리는데 실질적으로 ARS 자동 응답으로 네, 하게 되면 그거는 이거는 뭐 창피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전히 샤이 보수층은 존재하고 있다. 네,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예.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ARS 조사에 대체적으로 약간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샤이 문재인이 또 약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두 분 예. 전문가분 나오셨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는데요. 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홍준표로 단일화된 상태에서 1대1 여론조사,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여론조사 이런 거는 원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가 있는데 홍준표 지사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그런 조사들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나 양강적으로 예를 들면 한 하니까요. 20%를 육박한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이게 있는데 중요한 지금이 포인트, 아니어서 중요한 예.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다시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다소 다음 주 되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가 조금 내려가는 현상이 이제 네.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었던 카드라고 생각하는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연대가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럼 살아난다는 전제 하에 볼 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가 돼도 같은 거의 비등한 지지율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양상이 좀 다른 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근데 보기 제가 때문에 아까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대선이 회고적 투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심판. 투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촛불이 예. 만들어낸 선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는 사실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유사한 조사를 했을 때 격차가 좀 더 벌어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는 확장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지지율이 대략 10에서 15% 나오고 있는데 본인 지지율은 지금 7%, 9%로 예. 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부가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홍준표 지사가 최근 들어서는 친박을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친박 진영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좀 우호적인 지금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에서 15%로 조금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표는 어디서 오느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올 가능성이 문재인 후보 쪽에서 올 가능성보다 크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가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15% 사이의 지지율을 갖는다면 그러면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이제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